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1. 극복할 수 없는 두려움. 2. 기시다의 절박한 단청. 3. KF-21이 보크의 스카이라인을 뒤흔들었습니다. 한번 진실을 알아봅시다. 최근 우크라이나 러시아 갈등으로 인해 방위산업의 수요가 예상보다 높아졌습니다. 특히 동유럽 국가들과 중동 지역, 대만 등 러시아의 직접적인 위협을 받고 있는 국가들은 국방 예산을 대대적으로 증액하며 방위산업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일본도 러시아에 대한 국제 제재를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며 유엔 상임이사국에서 러시아를 퇴출시키고 일본 자신이 참여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일본은 러시아의 국제적 영향력을 감소시키기 위해 러시아산 원유의 가격 상한선을 제한하는 등 압박 수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러시아와 영토 분쟁을 겪고 있는 쿠릴열도를 다시 되찾아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본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군사 대국화를 천명하며 국방 예산을 2배가량 증가시키는 것을 논의 중입니다. 일본의 집권당인 자민당에선 우크라이나 상황을 빌미로 삼아 그동안 GDP의 1%로 설정되어 있던 국방비를 2%로 올리자는 방안을 정부에 제안했습니다. 단순 계산으로 1년 만에 2배가 오르는 것입니다. 일본은 이렇게 높아진 국방비를 통해 세계에서 가장 앞서 나간 6세대 스텔스 전투기를 만들기 위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은 영국과 공동으로 6세대 스텔스 전투기 연구 개발에 합의했고 이를 위한 예산까지 특별 편성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최강의 스텔스 전투기라고 알려진 F-22 랩터마저 5세대 스텔스인 마당에 일본이 6세대 전투기를 상용화하기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배경엔 기술력을 자랑하던 일본의 핵심 제조업체가 수십 년 동안 성능 조작과 불량 제품을 납품한 사실이 드러났고 일본의 계획대로 가다간 개발비와 생산 단가가 초 단위로 높아져 총리가 바뀐 영국에선 일본의 기술력과 가격을 문제 삼으며 일본과의 전투기 프로젝트를 전면 취소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마음이 급해진 일본은 미국을 찾았지만 별다른 소득을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일본의 전투기 사업이 공중분해되어버린 상황에 한국의 차세대 스텔스 전투기 KF-21 사업은 대형 호재를 맞이한 상황입니다. 요동치고 있는 국제정세와 함께 관련 소식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아베 총리가 세상을 떠나며 많은 일본 국민들은 아베가 살아생전 추진해왔던 정책들을 더욱 지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일본의 적기지 공격 능력을 확보하고 최첨단 무기들을 자체 생산하여 해외 방위 산업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이런 정책엔 큰 걸림돌이 있었습니다. 1967년 일본은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하며 사실상 무기 수출을 전면 금지해왔습니다. 그러나 아베가 집권하던 2014년 당시 무기 수출을 금지하던 조항을 폐지하고 방위장비로 이름만 바꿔 무기 수출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이 생산하던 무기는 수출 물량이 없고 100% 내수용으로 생산되었기에 한 개당 단가가 매우 비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성능에도 뛰어나면 비싸도 괜찮겠지만 대표적으로 일본이 자체 제작한 F-2 전투기는 미국 F-16의 기술을 이용해 제작한 복제기 형식으로 성능도 4세대 전투기 수준입니다. 하지만 가격은 세계 최강이었는데요. 미국의 5세대 스텔스 전투기 F-22의 가격과 맞먹는 터무니없는 가격을 자랑합니다. 배치 당시 가격은 F-22가 1,800억 원가량이었으며 일본의 F-2는 1,600억 원으로 사실상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유지 보수 비용을 합하면 F-22는 한 대당 4,300억 원, 일본의 F-2는 한 대당 4,000억 원으로 매우 비쌉니다. 일본이 베껴서 만든 F-16의 개량형 버전인 바이퍼가 대당 1,400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일본은 더 비싸고 성능도 안 좋은 기체를 만든 것입니다. 물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수출입니다. 생산량을 증가시켜 수출을 많이 한다면 한 대당 가격이 현실적인 수준으로 낮아진다는 것입니다. 한국의 KF-21 역시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수출을 적극 추진하고 있는 것도 비슷한 이유입니다. 하지만 일본의 항공방위산업 업체들은 2000년대 초반 F-2 프로젝트가 조기 종료되면서 수출까지 막힌 상황이라 항공기 연구개발 비용과 유지관리 비용을 감당할 수 없어 상당히 많은 업체들이 문을 닫았습니다. 일본의 방위산업체 고마스는 얼마 전 환경 기준에 맞춘 엔진 개발의 천문학적인 비용을 감당할 수 없다며 개발 포기를 선언했습니다. 자체적인 전투기를 만드는 시도는 좋았지만 수출을 하지 못해 단가가 올라갔고 높아진 단가는 프로젝트를 조기 종료시켜 일본의 방위산업의 명맥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일본은 영국과 손을 잡기로 합니다. 지난 5월 영국에서 열린 G7 정상회담에서
일본과 영국은 6세대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기 위한 방안에 합의했다며 일본의 현지 언론들이 일제히 보도했습니다. 일본 방위성은 2035년부터 순차적으로 퇴역하는 F-2 전투기를 대체할 만한 차기 전투기를 개발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세계 최고의 스텔스 성능이 포함된 6세대 전투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력은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승인하고 주도적으로 개발을 요청했다고 알려졌으며 기체 연구개발과 양산에는 일본의 미쓰비시 중공업과 영국의 배 시스템이 주도하고 엔진 개발은 일본의 IHI와 영국의 롤스로이스가 협력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렇게 전투기를 공동으로 개발하면 상당히 기대되는 효과가 있습니다. 기존에 일본에서만 사용했던 기체를 영국은 물론 유럽에 수출할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 대당 단가와 의전리 비용이 내려가 기대 수익이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영국 내부에선 전투기 개발엔 돈이 많이 들어간다며 일본과 협력하는 것을 반대해왔습니다. 그런데 영국의 보리스 존슨 총리가 일본과의 전투기 연구 개발을 밀어붙였고 관련 예산도 배정하기 직전까지 가는 등 프로젝트는 빠르게 추진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한순간에 모든 것이 무너졌습니다. 7월 현재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여러 가지 정치적인 실수로 총리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면서 주도적으로 추진해왔던 프로젝트가 완전히 침몰하게 될 상황에 놓인 것인데요. 여기엔 일본의 대표적인 철강업체인 일본제강이 24년 동안 원자력 발전소를 비롯한 인프라 시설에 불량 제품을 납품했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아사히 신문은 일본제강 측이 검사 데이터를 거짓으로 기재해 1998년부터 최소 24년 동안 기준 미달의 철강 제품을 판매해왔다는 사실을 보도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일본제강의 데이터 조작에 우려되는 부분은 원전과 같은 산업시설도 문제지만 군사장비와 시설에도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일본산 철강제는 전투기와 탱크 등 첨단 제품에도 사용되었고 기준치에 미달한다면 첨단 무기들이 설계 수명이나 한계 수명을 버티지 못하고 그 전에 고장나거나 불량을 일으킨다고 지적한 것입니다. 여기에 일본과 협력하기로 합의한 영국에서 생산과 제조를 맡은 일본 측을 신뢰할 수 없다며 전투기 프로젝트가 완전히 뒤집힐 위기에 놓였습니다. 영국의 존슨 총리가 실각하는 것은 물론이고 예산 관련 문제도 전투기 프로젝트의 발목을 잡고 있습니다. 존슨 총리가 이미 실각해 힘을 잃어버린 상황에 일본과의 전투기 협력을 반대한 영국 의회가 수십조 원에 달하는 비용을 헛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영국은 현재 자치적인 방위 장비도 많이 있지만 전투기와 같이 천문학적인 투자금이 발생하는 부분에선 미국에게 많은 의존을 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F-35 전투기가 있는데요. 미국은 F-35를 비싸게 팔고 있지만 성능은 확실하며 아직 러시아나 중국 등 적성국들에겐 F-35에 대항할 만한 장비가 없는 현실입니다. 무엇보다 한국을 비롯한 전 세계 수많은 동맹국들에게 판매되어 한 대당 도입 단가가 1천억 원 수준으로 굉장히 낮아져 전투기에도 규모의 경제가 작용하고 있는 상황에 굳이 폐쇄적인 연구개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해외 수출 경험도 전무한 일본의 전투기를 공동 개발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분석입니다. 영국은 일본과 협력해 개발한 전투기들은 수출 면에서도 마이너스가 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은 몇 년 전까지 군사무기가 수출이 불가능해 상당수 실내 전자장비나 시스템 언어는 일본 자국군이 사용하기 편리하도록 맞춰져 있었습니다. 해외 수출을 하지 않고 본인들만 쓰는 군사장비라면 괜찮지만 일본 현지에 특화된 제품을 수출하는 것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서방권 표준 무기에 익숙해진 유럽 시장에 일본산 군사 무기를 수출하기란 매우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일본과 영국의 합작 프로젝트가 넘어지면서 한국 군사 무기의 경쟁자가 사라진 상황입니다. 일본과는 다르게 국제 표준격의 장비를 생산하는 한국은 다양한 장비를 유럽뿐 아니라 전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등 유럽 현지에선 K9 자주포를 도입하였고 인도네시아, 이라크, 필리핀, 태국은 한국산 T-50계열 훈련기와 여기서 파생된 FA-50 경공격기를 도입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폴란드, 아일랜드, 슬로바키아, 스페인, 불가리아 등 유럽 국가들이 한국산 T-50계열 훈련기 및 경공격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국방부 제공. 이는 앞으로 KF-21에 대한 수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심지어 전투기의 본고장인 미국에서도 T-50 훈련기를 도입하기 위해 각종 검토에 들어간 가운데 세계 5대 군사 수출국으로 도약한 한국의 위상이 돋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은 KF-21의 실제 주행 영상을 공개하며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의 관심을 한몸에 받고 있습니다. 방위사업청 제공. 미국 CNN 측에서는 한국산 항공기를 구매 호평하고 있는 이라크와 필리핀, 태국에선 한국산 무기의 신뢰도가 생겼고 신형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상황에서
KF-21이 훌륭한 대안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도 한국산 무기를 경험해 신뢰감을 쌓은 국가들이 KF-21의 잠재적인 도입국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며 노후된 F-16을 대체할 만한 훌륭한 기종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비행을 앞두고 있는 KF-21의 포지션은 미국산 전투기보다 저렴하고 부족함 없는 성능을 앞세워 F-16을 대체할 전투기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F-35의 최첨단 성능 때문에 미국의 최후 방북이 아니면 구매하지 못하는 상황에 KF-21은 훌륭한 대안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의 장보고 I 잠수함을 수입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진 건데요. 현재 호주는 날이 갈수록 중국과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오히려 자국의 해상 안보는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도 그럴 게 2026년에 퇴역을 앞둔 잠수함이 6척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즉 해상 안보에 상당한 공백이 우려되는 상황이란 것이죠. 이 때문에 호주에서는 한국이 제시한 장보고 I에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번에 한국이 호주에 제시한 장보고 I의 두 가지 모델은 전 세계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최대 수준의 크기와 전투력을 갖춘 잠수함입니다. 그 모델은 바로 지난해 우리 군에 취역한 3,000톤급의 도산 안창호함과 리튬이온 전지를 탑재 모델로 개발 중인 3,700톤급 배치 2이기 때문인데요. 또한 두 잠수함 모두 SABM을 탑재할 수 있기 때문에 호주의 안보 공백을 메꿀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호주의 대중전략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할 정도의 수준입니다. 게다가 장보고 I 잠수함은 설계부터 건조까지 한국의 독자 기술력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미 한국의 조선업 신뢰도는 최상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서 이 정도 성능의 잠수함을 독자 개발할 수 있는 건 대한민국과 일본, 러시아 정도뿐입니다. 당면이 이미 레드백과 K9로 한국 무기의 신뢰성을 경험한 호주로서는 이런 절호의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한마디로 장보고 3의 호주 도입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이처럼 한국 잠수함에 대한 소식이 들려올 때마다 국내 일각에서 한결같이 제기되는 불만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도 핵 잠수함을 도입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확실히 이는 틀린 말이 아닙니다. 한국의 장보고 I가 아무리 강력하더라도 재래식 잠수함으로는 넘을 수 없는 한계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오죽하면 우리 해군 잠수함 함장 출신 전문가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KTX라면 재래식 잠수함은 무궁화호라고 할 수 있다라고 비유할 정도인데요. 이 비유가 상당히 그럴듯한 게 기본적인 엔진 출력이 다르기 때문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과 재래식 잠수함은 속도에서부터 큰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도산 안창호함 정도의 잠수함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도 꿀리지 않는 최고 시속 37km를 낼 수 있습니다. 보통의 일반적인 재래식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11에서 15km 정도이기 때문에 기존의 재래식 잠수함과 비교하면 한국의 도산 만창호함은 재래식 잠수함 중에서도 상당히 높은 수준의 성능을 자랑합니다. 반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평균 속도는 시속 37에서 47km 정도인데요. 즉 아무리 한국의 재래식 잠수함 기술력이 뛰어나도 도산만 창호함이 전속으로 달려야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발끝이나 따라가는 정도라는 것입니다. 사실 전 세계의 바다를 전장으로 삼는 잠수함에 있어 속도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일례로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지구 한 바퀴를 도는데 40일 정도가 걸리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3.5배인 무려 140일이 소요됩니다. 또 앞에서 언급한 최고 시속은 말 그대로 단시간 낼 수 있는 최고 시속이지 이 상태로 계속 자망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재래식 잠수함이 최고 시속으로 자망한다면 엔진 시스템을 풀가동해야 하기 때문에 당연히 소음도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적에게 탐지되기 쉬워지는데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잠수함은 해상에서 교전이 벌어지거나 적의 함선을 추격할 때 빼고는 최고 속도로 운행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할 수 없는 것과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성능적인 차이는 해상 전투에서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록 운항 속도 면에서는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동력원이 원자력인 만큼 연료 보급이 필요하지 않는 반면 재래식 잠수함은 지구력이 떨어져 중간중간에 반드시 작전 경로에 기항기지를 따로 두어 연료를 재보급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항 속도는 같더라도 실제 작전 수행 속도는 재래식 잠수함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잠수함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막 능력도 재래식 잠수함에 비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월등히 높습니다. 재래식 잠수함의 최대 자망 기록은 도산 안창호함이 세운 3주이지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은 이론적으로 무한히 자망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탑재량에서도 차이가 나는데요.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원자력 엔진은 크기에 비해 월등히 높은 추진력을 보유하고 있어서 선체의 크기를 확장하는 데 용이합니다. 반면 재래식 잠수함의 디젤 엔진은 추진력에 한계가 있어 선체의 크기에도 제약이 많습니다. 같은 크기의 잠수함에 비교했을 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면 엔진이 함체의 30% 정도 크기면 충분하지만 재래식 잠수함은 무려 함체의 50%에 달하는 크기여야 합니다. 당연히 여유 공간이 많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에 더 많은 미사일과 어뢰 등의 무기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군 전문가들이 새로운 잠수함이 나왔을 때 어떤 엔진을 쓰느냐에 따라서 탑재 무장을 상당히 자세히 유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최근 중국이 무서울 정도로 빠르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전력을 강화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은 필연적인 숙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5월 중국은 비밀리에 공구 사명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추가 건조했고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의 방문으로 촉발된 대만 봉쇄 훈련에선 대놓고 미국의 항공모함을 겨냥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배치했습니다. 다시 말해 중국이 전쟁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사용할 것은 이미 기정사실이나 마찬가지가 된 것인데요. 심지어 중국은 한국이 미국과 대만을 지원하지 못하도록 잠수함과 항공모함으로 전단을 꾸려 한국 해역을 봉쇄할 확률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당장 중국을 견제하기 어려운 한국은 동북아 해상 패권을 두고 손 놓고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대한민국 정부가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건조할 계획을 우리 국민들에게 밝혔기 때문입니다. 또 해당 당사자는 청와대 고위 관료이며 당시 발표한 매체는 대한민국의 국명방송이었기 때문에 이런 한국의 행동은 주변국들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한 것이나 마찬가지인데요. 실제로 우리 해군은 장보고 11화 배치 3을 이미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상정하고 작전 요구 성능을 확정했습니다. 작전 요구 성능이란 군이 개발하고자 하는 무기의 성능 범위를 의미하는데요. 다시 말해 우리 해군은 이미 배치 3을 경하 배수량 4,000톤급 이상의 함체로 설정했고 일각에서는 5,000톤급 이상일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해 성능도 굉장히 뛰어납니다. 최고 시속 46km 이상 SLBM 10개 탑재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결정해 놓았습니다. 게다가 2017년에 개정된 한미 원자력 협정에 따르면 원자력 추진 잠수함의 연료로 사용할 수 있는 20% 수준의 전홍축 우라늄은 협정 내용에 위반되지 않기 때문에 한국은 국제사회의 제약을 위배하지 않고 현재 우리의 해상 안보를 생각해 지금 당장 개발할 수 있는 전홍축 우라늄을 사용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건조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는데요. 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은 빠르면 2020년대 안으로 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빠르게 전력화가 가능한 잠수함부터 개발하고 차근차근 기술력을 쌓아가는 계단식 성장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장보고 배치 3이 원자력 추진 잠수함으로 분류되더라도 당장 한반도를 둘러싼 적성국들을 대응할 수는 없습니다. 현재 중국의 폐악질이 도를 넘고 있고 이에 따라 미국이 우방국들의 전력 강화를 바라고 있지만 동북아의 해상만큼은 사실상 대한민국의 독자 전력으로 지켜야 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실제로 호주가 잠수함 도입 사업을 발표하자마자 미국은 호주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 도입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져 있을 만큼 중국의 성장세는 무섭습니다. 이는 그만큼 호주가 중국을 견제하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지만 또 그만큼 호주의 안보가 위태롭다는 뜻입니다. 이런 상황만 잘 이용한다면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이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자체 개발하겠다고 발표하면 미국 입장에서는 오히려 든든한 동맹이 더욱 강화되는 셈이기 때문에 한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 개발을 응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지금 당장 우리 안보를 확립하는 게 먼저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대한민국은 우리의 적성국을 대응할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개발하는 동안 재래식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잡아낼 능력을 키우는데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차기 중어뢰 II, 일명 범상어입니다. 그동안 우리 해군의 잠수함은 작전 반경 21km, 최대 속도는 약 64km인 백상어 중어뢰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백상어는 애초에 200톤급의 소형 잠수함인 돌고래에서 사용할 목적으로 탄생한 중어뢰입니다. 그렇다 보니 재래식 잠수함의 최종 진화형인 장보고함 같은 대형 잠수함에서 사용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았는데요. 반면 범상어는 작전 반경만 백상어의 2배 이상인 50km에 달하고 최고 속도는 무려 11km에 달합니다. 수중에서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능력입니다. 미국이 사용하는 MK-48 중어뢰가 범상어의 고작 12에 불과한 55km인 걸 생각하면 범상어가 얼마나 빠른 중어뢰인지 미루어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수중에서 중부고속도로를 내달리는 자동차와 비슷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범상어는 앞서 말한 것과 같이 50km 밖의 목표물도 공격할 수 있는데요. 이 압도적인 작전 반경과 어마어마한 속도가 결합되면 재래식 잠수함인 장보고급 잠수함으로도 적성국의 원자력 추진 잠수함을 손쉽게 잡아낼 수 있습니다. 이는 재래식 잠수함의 태생적인 한계를 압도적인 공격력으로 극복해버린 건데요. 그야말로 집념의 대한민국이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범상어는 유선 유도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백상어와 같은 기존의 어뢰는 스스로 소리를 발사하고 반향음을 통해 목표물의 위치를 확인하는 음향 탐색 방식을 사용했는데요. 문제는 이런 방식은 거짓 음향 신호를 발생시키는 어뢰 기만체에 취약하다는 것입니다. 반면 범상어는 범상어와 잠수함이 머리카락 한 가닥 굵기 정도로 얇은 광섬유로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 덕에 기만체에 섞지 않을 정도로 정밀한 잠수함의 음향 탐지 시스템을 이용해 범상어를 직접 조종할 수 있습니다. 즉 진짜 상어처럼 한번 물면 놓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또한 수중에서는 전파가 잘 통과되지 않기 때문에 무선이 대세가 된 현대에 와서도 어뢰만큼은 유선 유도 방식이 더욱 높은 기술력으로 평가받습니다. 이처럼 한국은 어느 한 분야에만 치중하지 않고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력과 노하우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또 한국은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배치되지 전까지 해상 전력을 빠르게 강화할 수 있는 중어뢰를 통해 억지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 해군은 한국에게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 없더라도 그 이상의 탁월한 기술력으로 대한민국의 바다를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수차례의 림팩훈력을 통해 대한민국의 잠수함 운용 능력은 세계 최정상 수준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놀라운 기술력에 원자력 추진 잠수함이라는 강력한 기반까지 다져진다면 대한민국의 해군 전력은 세계 어디에 내놔도 절대 꿀리지 않는 한국의 연구진이 전 세계 과학자들 중 누구도 생각지도 못한 방식을 통해 인공 태양핵융합 발전의 상용화를 수십 년 앞당겼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데요. 최근 몇 년간 급격한 기후변화로 인한 역대급 재난에 온 지구촌이 신음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화석 연료를 입을 모아 지목하는 상황. 이제는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화석 연료를 버리고 탄소 배출을 억눌러야만 합니다. 한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부족한 명분으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되자 압도적인 천연가스 생산량을 무기 삼아 전 세계를 위협하기 시작했는데요. 러시아의 에너지 자원 무기화에서 벗어나기 위해 온 지구가 발버둥을 치다 보니 세계 각국은 화석 에너지라는 단 한 가지 에너지원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급박한 상황 변화 때문에 어느새 전 지구의 수번 사업이 된 무한한 에너지원의 발굴. 하지만 현 인류의 기술로 상용화될 가능성이 있는 유일한 선택지는 핵융합뿐인데요. 이 새로운 희망 혹은 미지의 금강에 전 세계가 뛰어들어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석유를 생산하는 산유국이 20세기와 21세기의 소부리의 힘을 휘둘렀다면 미래에는 이 핵융합 기술을 손에 넣는 나라야말로 전 세계의 역학관계를 재정립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 내부에서도 일어나는 이 핵융합은 수소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와 플라즈마가 된 상태에서 초고온 초고압에 노출시킴으로써 원자의끼리 융합해 헬륨 원자를 형성하고 이때 줄어드는 0.71%의 질량이 빛과 열로 변환되는 과정입니다. 태양은 이렇게 매초 400만 톤의 질량을 에너지로 바꾸면서 지구를 비롯한 태양계 전체에 에너지를 퍼뜨리고 있죠. 지구상에서 이를 재현하려면 태양 내부만큼의 압력을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태양의 7배에 달하는 엄청난
고온의 환경을 만들어야 하는데요. 이 온도에 도달해야 할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 이상 이를 유지해야만 내부에서 핵을 융합시킬 수 있습니다. 수소 1kg을 투입한 핵융합으로 얻을 수 있는 에너지의 양은 638TJ로 이는 석탄 2만 1000톤, 석유 1250만 리터에 해당하는 석에너지이며 26만 마력의 리미 취급 항공모함을 약 38일이나 가동시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효율을 자랑합니다. 바다에 있는 수소만으로 계산해도 인류가 200억 년 동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에 사실상 무한한 에너지원인데도 100% 안전하고 방사능이나 유해물질도 내놓지 않습니다. 제어에 실패해도 그냥 내부의 수소 플라즈마가 식어서 기체로 돌아갈 뿐 원자력 발전소처럼 연쇄 반응으로 대형 창사가 일어날 가능성이 전혀 없죠. 그리고 반응의 결과물이 에너지와 헬륨뿐이라서 매연을 뿜는 화력발전이나 방사성 폐기물을 내놓는 원자력 발전과 달리 환경을 해치지도 않습니다. 그 장점을 늘어놓는 것만으로도 마치 꿈과 같은 기술입니다. 한국 역시 일찍이 그 가능성을 알아보고 1995년부터 핵융합 기술 연구에 돌입했는데요. 화석 에너지라고는 한 줌의 천연가스뿐인 자원 불모지의 털을 잡고 있는 한국이 언젠가 미래의 에너지 독립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여겨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지금에 이르기까지 무려 27년간 지속적인 여론의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덕분에 한국은 압도적인 기술력으로 누구도 따라잡을 수 없는 성과를 보여주며 핵융합 분야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었습니다. 한국이 늘 그래왔듯 축복받은 인적 자원에 투자해서 세계적인 경쟁력을 손에 넣은 것이죠. 한국은 2007년 독자 개발한 한국형 토카막 핵융합 실험로 크스타에서 연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 자석을 사용한 크스타는 타 융합로 대비 훨씬 강력한 자기장을 이용할 수 있으며 냉각 부담도 적습니다. 지름 10m, 높이 6m, 콘크리트 벽의 두께만 1.5m로 사용된 시멘트의 양이면 아파트 3,000가구를 지을 수 있다고 하죠. 게다가 이만한 규모면서도 엄청나게 섬세하고 정밀한 조정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최첨단 시설 덕분에 핵융합 발전에 필수적인 초고온과 수소 플라즈마 유지 시간 양쪽에서 한국은 세계 신기록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로 한국이 기존의 기록을 다시 한번 갈아치우며 신기록의 자체 갱신까지 성공한 것입니다. 한국 연구진이 세운 기록은 섭씨 1억도에서 30초로 기존 1억도에서 20초 기록에서 또 한 번 크게 늘어난 성과입니다. 미국, 일본, 중국도 핵융합 개발에 투자하고 있지만 아직 1억도에서 10초 이상 유지하는 것조차 이루지 못하고 있죠. 중국은 얼마 전 1억 2천만 도에서 1000초 이상 플라즈마를 유지했다며 보도를 냈지만 융합 반응에 참여하는 원자핵이 아니라 전자를 가열한 것으로 교묘하게 말장난을 해서 성과를 부풀린 것이었습니다. 북한은 아예 가열 없이 상온에서 핵융합을 하는 융합로를 만들었다며 유사과학에나 나올 법한 주장을 해서 그 누구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비웃음만 샀죠. 아직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한국의 기술 수준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이 신기술까지 만들어내며 압도적 격차를 벌리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8일 국제학술지 네이처에 게재된 한국 연구진의 신기술은 핵융합로의 플라즈마 운전 방식을 기존과 전혀 다른 방식으로 바꾸는 것이었는데요. 기존의 핵융합로를 운전했던 방법은 H모드라고 불리는데 현재 대부분의 연구자들이 활용하고 있으며 핵융합로가 상용화된 후에도 기본적으로 채택될 운전 방법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이 H모드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플라즈마 가장자리에 형성되는 장벽을 활용하다 보니 인기치를 넘는 압력을 받을 때 장벽이 풍선처럼 터지면서 뿜어져 나오는 초고온의 플라즈마가 핵융합로 내벽에 손상을 입힌다는 것입니다. 이 경계면 불안정 현상, 렐름을 제어하기 위해 연구자들은 더 안정적인 플라즈마 운전 모드를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었는데요. 한국 연구진이 이번에 H모드를 대체할 수 있는 파이어 모드를 새롭게 개발한 것입니다. 파이어 모드는 아예 플라즈마 장벽을 이용하지 않기 때문에 L모이 발생하지 않으며 가열 시 발생하는 고속이온을 이용해 난류를 안정화시키고 온도까지 빠르게 끌어올릴 수 있어 운전 제어도 용이합니다. 나영수 서울대 교수는 파이어 모드는 예측한 대로 실험이 진행되지 않았던 실패한 실험 결과를 분석하다가 새롭게 얻어진 창의적인 결과물로 한국의 핵융합 연구가 기존과 다른 독창적인 방식으로 이뤄질 수 있음을 보여준 사례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영역 발견은 크스타가 초정 밀도로 건설되었기에 가능했던 결과이자 국내의 대학과 연구소의 긴밀한 협력으로 가능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현선 핵융합에너지 연구원 박사는 이번 연구 성과는 플라즈마의 밀도 온도가 등 시간이라는
핵융합 실현의 세 가지 조건 중에서도 특히 온도 측면에 집중해 크스타의 가열 성능을 플라즈마 중심부에 집중시키는 새로운 접근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파이어 모드와 고속이온에 대한 추가 연구를 통해 크스타의 이력도 초고온 플라즈마 운전 성능 및 지속 시간도 더욱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덧붙였죠. 이번 기록 수립은 무려 3127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얻어진 성과라고 하는데요. 나영수 교수의 말처럼 한국 연구진들이 실패에 좌절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한 덕분에 그 끈기가 결실을 맺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기세를 이어가서 2026년까지 1억도에서 300초 유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 수치를 달성하면 제반 시설을 갖추고 24시간 운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남는 것은 효율을 끌어올려서 투입 에너지 대비 생성 에너지 비율을 높이는 것뿐입니다. 핵융합로 가동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게 되면 마침내 지속 가능한 에너지원을 인류가 손에 넣게 되는 것입니다. 크스타는 이 뛰어난 기술력을 인정받아 국제 공동 핵융합 실험인 아이터 역시 주도하고 있는데요. 아이터 역시 상용화 가능한 핵융합 발전 기술의 달성을 목표로 하는 프로젝트로 전 세계 34개국이 참여하는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국제 연구 개발 사업으로 꼽힙니다. 이에 비견할 만한 국제 프로젝트는 국제우주정거장 이스즈, 인류 최대 입자 가속기 LHC, 그리고 21세기 달 탐사 프로젝트 아르테미스 계획 정도밖에는 없죠. 한국은 핵융합 연구를 시작한 1995년에 바로 아이터 가입을 권유받았고 외환위기를 극복한 후 2003년에 정식으로 가입했습니다. 한국은 프로젝트 참여와 동시에 아이터의 개발 방향을 주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초전도체를 사용한 핵융합로 크스타의 안정적인 운용을 바탕으로 아이터 역시 크스타와 같은 종류의 초전도체를 채용하고 규모만 25배로 늘렸습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크스타에서 처음 시도된 또 다른 기술로 플라즈마 제어 코일을 융합로 진공 용기 내부에 설치하는 것이 있었는데요. 이전까지 어떤 핵융합로도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한 적은 없었고 전문가들과 CAD를 통한 시뮬레이션에서도 불가능한 일이라는 결론이 나 있었다. 하지만 한국 연구진들은 이에 굴하지 않고 2차원인 CAD가 아닌 3차원 그래픽으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해서 2차원으로는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투입 경로를 찾아냈습니다. 그리고 이 경로를 통해서 녹지 않도록 특수 제작된 무게 500kg, 길이 8m짜리 코일을 진공 용기 내부라는 제한된 공간에 실패 없이 단 한 번만에 안정적으로 설치하는 말도 안 되는 작업을 성공시켰죠. 그리고 이 사례가 아이터 사업에도 영향을 미쳐 아이터의 융합로 역시 제어 코일을 내부에 설치하기로 결정했고 크스타 연구진들이 그 설계를 검토 및 자문해주고 있습니다. 인류의 미래가 걸린 프로젝트의 한국 크스타의 운영 데이터와 설계 피드백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한국 핵융합 기술은 열악한 환경에서 써왔습니다. 운 좋게 공감대를 얻어 지원이 끊기지는 않았지만 매년 받는 예산은 기껏해야 수백억대로 다른 분야에 들어가는 예산에 비하면 초라한 수준이고 이마저도 줄어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천 수만 번 좌절하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도전해온 연구진들의 피나는 노력이 지금의 핵융합 기술 초격차를 만들어냈죠. 특히 이번에 개발한 신기술처럼 3만 번의 실패에도 꺾이지 않고 오히려 그것을 창의적인 발상의 주춧돌로 삼는 기지는 이러한 신념이 있는 한국의 기술자들한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신념이 사라지지 않는 한 인류의 미래 에너지는 한국인의 손에서 탄생할 것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